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면우 시인의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예,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은 술병 빗돌. 술병 빗돌. 그 주정뱅이 간경화로 죽었다. 살아 다 마셔버렸으니 남은 건 고만고만한 아이 셋. 시립공동묘지 비탈에 끌어묻고 돌아 나오는데 코 훌쩍이 6살 사내애가 붉은 무덤 발치에 소주병을 묻는다. 그것도 거꾸로 세워 묻는다. 그거 왜 묻느냐니까 울어 퉁퉁 분 누나들 사이에서 뽀송한 눈으로 빤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요. 예, 뭐 특별한 미사여구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담백한 문체로 쓰여져 있는데 일기 같잖아요, 그죠? 짧은 일기 같은 산문시예요. 근데 이 시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사이사이 그 여백에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어를 어떻게 전략해서 시를 써야 하는지 또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모범예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 셋이 남고요. 나머지는 다 마셔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살아서 다 마셔버렸으니 남은 건 고만고만한 아이 셋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주정뱅이, 직업도 잃고 돈도 잃고 아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건강도 잃고 마침내는 목숨까지 잃은 그런 아주 불운한 불행한 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 풍습이 그래요. 이렇게 아들이 있으면 제사 지낼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제 화장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웃들이 뭐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유산이. 이웃들이 지인들이 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할까 해서 한 국립 끝에 선택한 곳이 공동묘지 중에서도 국공립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 하는 그 시립 공동묘지 선택한 거죠. 왜? 값이 싸니까. 근데 그 값이 싼 묘지 중에서 더 싼 비탈. 예, 뭐 저희 그렇잖아요. 식구들을 비탈에 묻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비탈을 그 자리를 구해서 거기다가 묻는데 표현이 끌어 묻어요. 죽은 사람을 뭐 질질 끌어서 묻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분은 아무도 없겠죠. 네, 생전에 술을 워낙 많이 마시고 뭐 술주정을 하고 그래서 이웃들이 질질 끌어서 밤늦게 방에다가 누이고 재우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별로 안 좋은데요, 비탈이니까. 그러니까 묻고 난 다음에 나올 때도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있네요. 시립공동묘지 비탈에 끌어묻고 돌아 나오는데 시인 혹은 직접 화자의 눈에 눈길을 끄는 장면이 생긴 거예요. 어라? 여기가 이제 포커스예요. 막내 아들내미 6살짜리 사내애가 코를 훌쩍거리는 그런 사내애가 붉은 무덤 발치에 소주병을 묻고 있어요. 그것도 거꾸로 세워서. 아이들이 코를 훌쩍거리는 이유는요.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기억나요.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이제 왼쪽 가슴에다가 왜 가지 손수건이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핀으로 꼽아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너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거 안 하죠. 지금 애들은 잘 먹으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제가 정릉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뭐 밥에다 물 말아서 뭐 김치랑 몇 가지 반찬 안 되는 거에다 뭐 그렇게 먹고도 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러니 뭐 이게 비록 20세기 말 21세기 초를 할지라도 이 6살 사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잘 먹었겠어요. 뭐 아버지 형편이 저 모양인데 무덤은 당연히 붉은 무덤일 수밖에 없겠죠.
돈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그것도 비탈에다 묻었는데 뭐 때를 입혔을 리 없잖아요. 소주병을 묻어요. 아이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건데 다른 무덤에는 다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는 뭐가 하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비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을 대용할 물건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그 소주병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주병을 아무튼 간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놓으면 누가 같이 치워버릴 테니까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것도 거꾸로 세워서. 그래서 얼떨결에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그 상주로서의 그 제사의식을 다 바춘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죽어서까지도 병나발을 푸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네요. 아무튼 이 모습을 보고 그거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그거 왜 묻는 거야?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했겠죠. 그 전에 아이 옆에 혹은 뒤에 누나들이 있는데 그 두 누나는 나이가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나서 죽음의 의미가 뭔지도 알고 또 두려움도 있고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부어 있었던 그런 누나들 사이에서 뽀송한 눈으로 빤히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런 나이차가 많지 않아서 제가 형처럼 따르던 그런 외당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많이 자주 놀러 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춘천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내려가서 뭐 장지까지 가서 있는데 그날 이렇게 시신을 하관을 하고 그 관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흙을 덮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외아들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해라 이렇게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당 숙모와 그 아이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꾸벅 하더니 정말로 진짜 뽀송한 눈으로 제 엄마를 빤히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아빠는 언제 나와? 순간 가슴이 먹먹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저희 그 친척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전 이 상황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이제 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정뱅이 간경화로 죽었다. 살아 다 마셔버렸으니 남은 건 고만고만한 아이 셋. 시립공동묘지 비탈에 끌어물고 돌아 나오는데 코 훌쩍이 6살 사내애가 붉은 무덤 발치에 소주병을 묻는다. 그것도 거꾸로 세워 묻는다. 그거 왜 묻느냐니까 울어 퉁퉁 분 누나들 사이에서 뽀송한 눈으로 많이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요. 네, 이 시를 쓴 이면우 시인은 1951년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직업이 보일러,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직업이 보일러 배관공이셨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직원 중에 이렇게 시를 이렇게 많이 읽고 쓰는 걸 좋아하고 잘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시인가를 한번 봅시다 해서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시가 너무 좋은 거야. 좀 아까 이렇게 감상했듯이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이분이 중졸 학력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인텔리 시인들의 그 뭐랄까 자칫 난삽하게 읽히기 쉬운 그런 시들 많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고 감동이 있는 그런 시들이 쫙 있으니까 이 사장님께서 그 회사의 이제 장학재단 형식을 빌어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인쇄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호서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저석양이라는 시집인데 이 시집은 지금 구하기 어렵죠. 아무튼 이 시집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제 마침내 문단에 권위 있는 분들의 손에까지 이분의 시가 닿고요. 마침내 창비에서 시집을 내고요.
이런 일이 문학상도 받으시고요. 뭐 이랬습니다. 저서경 시집 당시 출간 당시 때 이러한데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시집을 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시집을 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이 많이 팔리면 이제 뭐 돈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간에 그 시집을 팔기 위해서 막 애를 써주시더라고요. 임면우 시인의 부인께서도 역시 그랬겠죠.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인이 그 시집을 들고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누구를 뭐 갖다 주고 뭐 팔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출판사에서 받은 그 아주 많은 시집들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출판사에서 보통 인쇄 대신에 출판의 경우는 시집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많이 받은 그 시집을 푸대자루에다가 비료 푸대자루에다가 다 넣어놓고 거의 다 넣어놓고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물었대요. 이렇게 여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임면우 시인 대답이 내가 저것들 푸대자루 속에 들어있는 그 시집들 저것들을 들고 돌아다니면 자네와 우리 아이들이 울게 된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예, 맞는 말이죠. 예. 그냥 뭐 시인입네 하면서 뭐 시덥지 않은 뭐 시카쿠도 뭐 서로 막 뭐 이러는 사람이 흔한 세상인데 예, 이분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 시간에 그래도 아무도 묻혀 있지 않았고요. 이분의 시집은 지금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를 지금 제가 추천한 이 시집 외에도 같은 반응이 좋았어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서경 속의 그 시집을 궁금해하니까 그 저서경에 들어있던 작품 일부와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에서 미처 수록하지 못한 작품들을 다시 편집을 해서 곧바로 세 번째 시집을 같이 묶은 게 이제 그 저녁은 두 번 오지 않는다라는 작품입니다. 2003년에는 노작 홍사용 선생님을 기리는 노작문학상의 그 검이라는 시로 또 문학상 수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시 애호가들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학력이 중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중간에 공부를 방통대로 공부를 더 하시고요. 또 한남대학교인가 뭐에서 대학원 그동까지도 공부하셨어요. 지금 더 이상 저학력 시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뭐 저학력 시절에도요 워낙 많은 독서량으로 이렇게 뭐 내가 1000권을 뭘 읽어야 됐다 목표를 세우면 한 권 한 권 1000권을 다 읽어내고 뭐 이랬던 분이십니다. 최근에 2016년에 작은 숲이란 출판사에서 11호를 만지다라는 시집을 또 상제했습니다. 이분 시집은 도서관에서 구해서 읽기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반납하기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한 번 읽고 덮게 되질 않고 다시 열어서 이게 여러 번 보게 돼요. 그런 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이 시집 구입해서 소장하십시오 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